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네, 수능까지 끝나고 나니까 정말 한 해가 다 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또 내년을 미리 또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가 최근의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금 이제 과연 그 경기의 저점, 이른바 바닥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기관들이 내년 전망을 내놓는 이 시점, 오늘은 금융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경기에 대해서 한번 심층 진단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한림대 개공교수로 계십니다. 최영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한번 경기만 한번 따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뭐 다 이렇게 경제학으로 이렇게 막 무장되신 분들이라서 한번 교수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그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 경기 순환론, 뭐 경기 사이클, 이거 좀 어떻게 예전만큼 이렇게 분명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2017년 하반기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네. 확실하게 불경기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승기가 언제 시작할지도 확실치 않고 네. 좀 지질지질하는 약간 뭐 모델링 수로라고 할까요? 진흙볼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경기 상황, 네, 그런 네. 것들이 지속이 되니까 뭐 전통적인 어떤 경기 사이클 이론이 잘 적용이 되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은 혹시 지금 저의 이 질문에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몇 번 받았던 질문 네,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네. 과거에 비해서 말씀하신 이런 경기 사이클의 정점이죠. 피크와 저점 트라프가 네.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다지 낮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지 않고 예. 한번 사이클이 생길 때 그 주기가 굉장히 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통계 당국에서도 피크와 트러플을 인식하는 게 쉽지 않고 상당히 늦게서야 인식이 되고 실제로 2009년 중반 미국이 경기 저점을 인식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경기 고점을 못 찍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고점 저점이 명확하지 않고 진폭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미국은 그 파월 의장 말 맞따라 아직도 경기 확장 국면인가요? 그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나봐야 네, 한다. 네. 황 박사님, 저기 제가 이렇게 추적해온 바로는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월드뱅크였나? 그쪽에서는 내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년 전망을 밝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건 분명하고요. 예. 사실 8월 말 9월까지만 해도 이제 민간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나온 숫자들을 보면 내년도 상당히 좋지 않다. 올해는 2% 달성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도 살짝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어렵다.
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10월 달 접어들면서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1차 합의가 일어날 예,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차츰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올해야 이미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높이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김에 우리 황세훈 박사님 내년 경기 진단 먼저 듣고 세 분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경기는 올해 경기보다는 다소간 나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출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인 요소보다는 대외적인 요소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잖아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완화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소식,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내년도에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마냥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 국면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오히려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형식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제 수습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보다는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하는 모습들 이럼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다소간 올해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그렇게 가능성이 보신다.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기저 효과 같은 게 있겠죠. 네, 금년이 원체 예, 안 좋았기 예,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도 또 이제 2%를 턱걸이로 뭐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네. 이게 상당 부분 정부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 확대, 그러니까 정부의 고군분투가 2% 성장을 유지하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한 뭐 2% 성장이면 정부 부문 기여가 한 1.5%포인트 정도 기여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2% 성장 중에 한 4분의 3을 그렇죠. 정부 부분. 네. 예. 근데 그런 기조가 이제 내년에도 유지될 거로 전망을 하고요. 네. 정부 예산이 금년에 9.5%였고 내년도 9.3%거든요. 네. 그 정부에 의한 경기 부양이 내년까지 그 추세가 유지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민간 부분에서는 대개 이제 2%뭐 될까 말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KDI나 지난 뭐 몇몇 그 서울대학의 그 이근 교수를 비롯한 이제 경제학자들의 예. 전망서가 예. 나왔는데 그거에 따르면 한 2.3%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해 있지만 예. 지금 전망으로는 그 정도 2% 초반대까지는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있습니다. 교수님 막 언급하신 그 관련한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만 키워드가 두 개더만요. 오리무중하고 고군분투. 고군분투 그렇습니다. 오리무중은 이제 대외 관계가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네. 큰 뭐 빅뱅식의 대충돌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한 타결도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불확실성이 가득한 봉합 정도로 가기 때문에 네. 대외 경제 환경이 오리무중이라고 보고 예. 국내 경제 환경도 민간 부분이 원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정부 투자를 통해서 정부 재정을 통해서 네.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고군분투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최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KDI가 금년에는 2% 내년에 GDP 성장률 뭐 2.3% 이렇게 했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 계신 LG경제연구원에서 내년에 1.8%를 제시하셨더라고요. 성장률을. 네. 의외로 낮아가지고 네. 예, 어떤 그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진단할 만한. LG가 전통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어떤가요? 저희는 뭐 굳이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항상 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고 뭐 편차가 그렇게 컸던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 성장률 나왔던 것과 뭐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올해 성장률은 2.0 그리고 내년은 1.8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있고요. 뭐 기저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결국 오늘 계속 드리게 될 말씀 이야기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저희가 왜 그렇게 보는가? 네. 우선은 앞서 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미국 경기가 이제 고점을 지났느냐? 아까 제가 그건 지나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가령 그런 공식적인 통계 당국 또는 미국 같은 경우 NBER 같은 쪽에서 이때가 경기 고점이었다 저점이었다라고 찍는 것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차원이었고 예. 분명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경기는 실질적으로는 정점을 지나서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예. 올해는 그래도 2%를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내년에는 관건은 1% 후반이냐 아니면 1% 중반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느냐일 것 같고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는 별개로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낮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교육 증가율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양상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GDP의 구성 항목으로 보면은 수출 말고 사실 우리 경기 흐름에서 중요한 게 투자인데 지금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지금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예. 건설 투자가 두 가지 항목 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은 다소 줄어들면서 0%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위축된 투자가 크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해 정도의 기업 투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설비 투자는 그렇지만 건설 투자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3 내지 4%대 정도의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민간 소비는 아무래도 가계 소득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보다도 증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민간 부문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최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정 지출 같은 공공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에 다소 좀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그 효과는 미국 경기의 뭐 침체나 부진 시기를 다소 좀 뒤로 미루는 정도이지 뭐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미중 무역 갈등은 장기적인 이슈로 계속 갈 걸로 보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선 이후에도 그리고 역시 우리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반도체 업황, 반도체 경기의 저점이 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금년은 대충 2%라고 하고 또 우리 대충 일반인들은 다 그럽니다. 아니 뭐 2%든 1.9%든 나하고 상관없고 이러나 저러나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래도 상징적으로 2%. 근데 지금 1, 2, 3분기 나온 거 봐서 지금 연간 2% 만들기가 빠듯해 보이는데 네.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3분기까지의 성적표, 3분기까지 나온 GDP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뭐 돼버린 것 같은데 정부도 많이 언급을 하고 예. 마지노선이 2% 성장률인 것처럼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예. 근데 올해 연간으로 2% GDP 성장률을 달성을 하려면 4분기 전분기 대비 거의 1% 정도에 가까운 0.9697 정도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 경제, 민간 부문, 가계 소비,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 3분기 안 좋았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상보다도 정부 재정 지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재정 조기 집행 같은 걸로 인해서 이미 많은 돈을 미리 써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정상적인 재정 지출이 아니고 뭐 추경도 3분기 했고 그렇다 보니까는 불용 지출을 보통 한 10몇 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을 올해 좀 줄여보겠다. 근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도 2%를 제시를 했지만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잘 되어야 한 2%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 박사님 하신 말씀 중에 뭐 설비 투자하고 또 언급하셨던 게 건설 투자인데 그러면 교수님 건설 투자 뭐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당장 늘리기는 소위 말하는 그 삽질 경제가 최고인데 그렇죠. 예. 이게 건설 예. 투자가 안 된다면 이게 당장이 일자리하고 연결됩니다. 2015, 16, 17 요 시기에 경기 부양이 네. 주로 이제 건설 투자 예, 통해서 있었고 그게 이제 고용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죠. 네. 미쳤는데 2018년도에 건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8% 정도인가 마이너스 뭐 8% 이랬는데 정부도 지금 이제 그런 이게 뭐 그 삽질해가지고 경기 일으키고 고용 창출하고 이런 건 더 하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하고 출발했던 것 같은데 네. 2018년도에 이제 고용으로 너무 몰면 맞으니까 이건 좀 어느 정도 지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정부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생활 SOC라든가 일부 건설 투자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조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에서 주택은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가 뚜렷한데 네. 토목 쪽은 좀 그 마이너스를 넘어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벗어난다. 예, 마이너스는 벗어나는 벗어난다.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0%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3분기가 내년에는 뭐 마이너스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간 반도체 경기나 이런 쪽에서 약간 반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재고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설비 투자 쪽도 좀 내년에는 플러스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KDI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건설이 그렇게 뭐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주고 이러진 못하겠지만 끌어내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KDI 어저께 나온 전망 뭐 하반기 전망 그걸 기초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거는 정부 쪽 경제 정책 하고도 어느 정도 좀 교감을 하고 그런 전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건설 쪽이 이렇게 뭐 경기를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막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잡아먹는 그런 요인으로까지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건설 투자에서 그다음에 설비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일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 번은 또 우리가 언급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그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굉장히 논란이 많고 뭐 그거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는 기존의 정책에서 내년에 아니면 앞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입니다만 황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 내지는 수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방향성 자체의 수정이나 변화가 있을 가능성보다는 속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방향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네. 이거는 분배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분배 중심의 그 경제 정책 내지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 성장 중심의 그러니까 경제 정책으로 바뀌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속도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는 내지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이러할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예상을 해야겠죠. 약간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속도 조절은 맞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그 일본과의 그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예. 그동안 그 이게 좀 소극적이었던 산업 정책 쪽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가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생 협력을 위한 네. 여러 가지 지원 조치들
이거는 산업 파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 성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뭐 간판만 내걸려 있었는데 네. 실질적인 투자와 예. 정부의 정책적인 에너지가 좀 분명하게 강화되는 추세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내년도에 10조인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보면 네. R&D 투자 그리고 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액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노동복지, 보건 뭐 이런 그 사회 지출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한 13% 이렇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산업 R&D 쪽이 20%가 넘는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어떤 예산 배정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적 의지가 그 구현되는 하나의 수단인데 네. 그 경제 투자 분야에 대한 그 정부의 의지가 좀 강화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뭐 노동 존중 사회 뭐 이런 간판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판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간판을 내걸고 밑에 메뉴라든가 아니면은 조리법 같은 거는 예, 그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추세 아닌가 그런 기조적 완전 기조적 변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강조점을 좀 변화하고 메뉴를 다양화하고 이런 추세는 분명히 눈에 띈다. 그거는 일본과의 경제 대립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던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그 진로 수정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 생각이 납니다. 뭐 메뉴판은 안 바뀌더라도 진짜 레시피라도 좀 달라졌으면 싶은 게 뭐 지금까지 해왔던 이걸로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조금 뭐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황세훈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분배 정책이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영무 박사님 한번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갖다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질문인데 네네. 저는 사실은 제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아니 그냥 팩트로 네, 수치나 이런 네, 걸로. 그런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답일 네. 것 같고요. 네. 분기마다 나오는 가계소득 통계 같은 것을 보면 네. 전년 동분기 대비로 특징이 고소득층, 소득 상위계층은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7 내지 8%대 정도. 그런데 반면 소득 하위계층이나 소득 하위 20% 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특징이 근로소득도 줄고 있고 사업소득도 줄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항목은 정부로부터의 이전 지출이라던가 또는 예. 보조금 같은 부분들이 그것을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책 방향은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분배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소득주도 성장으로도 볼 수 있었고 했었지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대했고 바랬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왜 이렇지? 그 세방을 볼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비용은 분명히 정부의 재정 지출 그런 쪽이 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자녀 관련된 부분이든 근로장려, 뭐 세금 보조든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특정한 계층의 근로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시장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다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달 발표되는 고용 동향이라던가 그런 노동시장 통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가계 소득 그와 관련된 민간 소비 더 나아가서는 우리 GDP와 관련된 경기 흐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네.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배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5분의 2 배율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2분기 기준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2019년 2분기 통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안 좋아졌어요. 그 5분기 배율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분배가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 당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제 본래 논리였는데 분배 지표로 보면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정부가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의 메인 아이템을 최저임금으로 잡았던 실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 강조점을 이제 재정과 그 복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분배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메뉴가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에서 임금을 올려줘서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방법이 있고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소득주도를 하겠다 이건데 그 2018년 하반기에 이제 새 경제팀이 들어오고 나서 완연히 최저임금 속도 조절, 그 다음에 복지 재정 확충.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말씀하신 그 EITC 근로장려금을 1.6조 원 정도였다가 금년에 그걸 4.9조 원으로 늘렸어요. 3배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3조 이상을 그쪽에다 투자하는데 그 자금이 언제 풀렸냐면 금년 추석 전후에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3분기거든요. 예. 그게 상당한 그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50%가 그때 풀렸고 나머지 50%가 언제 풀리냐면 12월 달에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복지 기초 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정부의 복지 재정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한 게 2019년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할 거예요. 3분기, 4분기 되면 그런 분배 지표도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투자가 우리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뭐 정책을 위해서 그걸 복지 확대한다 이렇게 꼭 생각할 것만도 아니고 3만 불 정도의 소득 수준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완전한 뭐 선진 복지 국가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도한 뭐 빈곤, 노인 빈곤이라든가 뭐 양극화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재분배 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시기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뭐 민간 부분이 완전히 뭐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건전한 어떤 건강한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걸 좀 방해하는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간판을 이렇게 벗겨버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자.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경기 그러면 경제가 나아지느냐 마느냐 현재로서는 물론 그 GDP라고 하는 그 GDP의 산출 방식이나 GDP로 과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기 상황을 갖다가 따지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안이 나온 게 없고 좋아요. 그럼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해서 다 더하고 수입 빼라. 그거는 우리도 어지간하면 아는데 소비야 그렇다 치고 정부 지출이야 뭐 우리가 늘 듣습니다.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진영 논리나 무슨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입히지 않더라도 항상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그 당시 여권 세력은 항상 하다 보면 안 되면 이제 추경이라는 걸 또 기대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걸 갖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하세월을 보내다가 어차피 할 거 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 증가율이나 실제 수출, 일별 수출액 평균 이런 것들이 부진한 거는 확인됐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정부 지출이야 해마다 이제 느는 쪽으로 가는데 미리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 거를.
빚내서 쓰는 건데 그럼 I인데요. 인베스트먼트. 지금 이제 건설 투자는 앞서 부분에서 봤고 지금 그럼 황 박사님 내년에 그러면 조금 좋게 보시는 중에 설비 투자 어느 쪽에서 설비 투자가 조금 플러스가 나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산업별로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지금 하게 되는 것 몇 같습니다. 년 전에 경기 좋을 때 한번 라인 쭉 깔면서 그때 확 한번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재고들이 네.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다시 조금 이제 증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들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로 반도체를 구매를 하는 그런 기업체 쪽에서 수요들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장 예측 기관에서는 지금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특히나 이제 차세대 메모리 용량이 더 이렇게 높고 속도가 빠른 이런 이제 반도체 네. 증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다. 따라서 반도체 설비 투자는 올해는 사실 거의 최악의 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경기를 살리고 내지는 경기를 좀 더 개선시키고 하려다 보면은 또 항상 이렇게 나오는 토론 주제가 규제입니다. 아닌 말로 뭘 좀 하고 빨리 뭐 투자도 좀 하고 뭐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데 52시간에 딱 묶여갖고 다 집에 보내고 뭐 시간 되면 막 컴퓨터 꺼버리고 하면 이거 생산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뻔한 어떤 문제 제기입니다만 어떤 의견들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산업 규제가 비교적 강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오죽하면 우버가 못 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사례인 네, 거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타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문제점, 예. 논란들이 많이 예, 이제 맞아요.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서비스 내지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시키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산업 규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거나 또 이제 출현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사실 우리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든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인구학적인 그런 네.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사실상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 규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가 있다.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 새로운 제품 개발에 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소부장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 여기서도 산업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산업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지나치게 지금 여전히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유연화시켜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기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내지는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제에 대한 우려나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기 사이클적인 위기라기보다는 네. 뭐 역대 정권 뭐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MB 정부, 박근혜 정부 거쳐가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권 5년 거칠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아직은 3만 불 수준에 불과한 건데 잠재 성장률이 3%대 초중반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사실은 이런 뭐 마이너한 정책 그 조합 가지고는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좀 끌어올리기 어렵고 뭔가 도약적인 시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돌파를 해내는 한 번의 그 백푸시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규제 분야하고 네. 그리고 뭐 노동시장 쪽의 경직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 그러니까 산업 규제와 노동 분야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백푸시가 한번 없으면 3%대 초반의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고 뭐 투자가 그렇게 대단히 투자가 이루어질 새로운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약간의 그 정책적 뭐 파인 튜닝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우려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답답한 경제가 예. 뭐 이런 데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깔아앉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위기의식 이런 거로 전염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정부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고문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관련 규제 개혁이라든가 노동 분야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 또 협조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 3법이라든가 예. 뭐 탄력 근로제도 개편 문제만 하더라도 국회로 가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걸 그냥 묻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선도적으로 해놓고 정부를 추궁하는 것이 일의 순서로 보면 맞지 않나. 그래서 정책이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가 더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정책보다 정치. 예. 정책 메뉴를 뭘 선택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정책을 갖다 놔도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환경이 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그거밖에 없겠네요. 선거법 우회되면 내가 내년에 공천을 받게 되느냐 하는 거하고 누구 하나 자기 불출마 선언하면서 또 물귀신처럼 날 또 끌고 갈까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그 생각밖에 없어갖고 그래봐야 그 반년 1년 휘딱 가는데 그 고민은 네. 그러니까 52시간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법원에서 나온 불확실성이었거든요. 2013년도 고법이 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판결을 하면 그대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법원 판결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적인 어느 순간부터 52시간으로 딱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법을 통해서 약간은 유예를 시켜놓은 거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지금 탄력 근로를 통해서 그걸 좀 더 이렇게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사실은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년 1년 동안 그러면 계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52시간 50인부터 300인 사이의 기업들한테 적용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인 거죠. 예. 네, 궁여지책인 거죠. 지금 뭐 나온 얘기들 중에 이 규제라는 거 우리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또 공무원이나 관료의 존재감은 또 규제에 있는데 존재감 드러내야 할 사람들의 숫자는 확 늘었고 그러다 보면은 줄어드는 규제보다 오히려 쓸데없이 늘어난 규제가 더 많을 것 같고 교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현장에서 다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논쟁거리도 아니긴 합니다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박사님. 오늘 보니까 수험생이 55만 명이던데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아직. 지금 이제 요새 신생아가 1년에 30만 명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다가 아직 그래도 55만 명이 그래도 대학 가겠다고 시험 치네?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때는 한 65만에서 70만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수험생 그 참고서나 이렇게 교재 하나 히트 치면 완전 뭐 몇 대가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고령화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연구원에서나 또 우리 조영우 박사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당장 뭐 내년과 같은 이런 네. 단기적인 경기 전망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큰 얘기죠. 네, 말씀하신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경제학적으로도 뭐 GDP건 아니면 어떤 나라의 생산 활동이건 만들어내는 뭐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내지는 그러한 생산 요소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사람 노동, 노동력, 그게 사실 인구죠. 뭐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 외에 뭐 돈, 자본, 투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말고서도 이게 두 가지가 가만히 있는데도 생산 활동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네. 그것을 뭐 생산성, 효율성, 멀티팩터 프로덕티비티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까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성장률을 많이 지탱을 해온 상황인데 그것만으로 버티기에는 사실은 인구적인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가 시사하는 것은 뭐 생산 활동뿐만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수요 계층, 수요 인구 자체가 주는 상황에서 자동차인들, 집인들 더 팔리겠느냐라고 하는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나오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리덴트 같으신 분 그런 외국에 뭐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 뭐 매년마다 뭐 위기론 책 쓰시고 어느 지역이 뭐 좋을까 나쁠까 책 쓰시는 그 출발점이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인구 추계 전망에서 출발해서 그러한 분석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까 나쁠까, 저 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높을까 낮을까를 볼 때 사실은 출발점이 인구 부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 자체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나라 인구가 빠르게 늙고 있다. 그것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층의 인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이민이라던가 또는 난민의 유입 없이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없이 그 나라 내부적인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떨어지던 출산율을 다시 상승세로 반전시킨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위험 요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인구학자들 얘기로는 이제 그동안의 저출산, 출산율 이것만 가지고 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저출산 대책에 집중을 했었죠. 예. 출산 장려 정책을 주로 했는데 뭐 출산율 그렇다고 해봐야 작년에 0.98인가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OECD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평균 애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인구학자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예. 작년에 그게 32만 명이었답니다. 네네. 그래서 금년에는 자칫하면 30만을 못 채울 수도. 밑돌 수 있다. 네, 밑돌 그리고 수 있다. 내년은 분명히 30만 밑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 학교 교실이라든가 뭐 병역 자원이라든가 의사 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제도들이 신생아 수가 한 60만, 70만 되는 걸 기준으로 다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반 이하로 떨어지면 그 네. 모든 제도들을 다 손봐야 되는 예. 그게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뿐만 아니고 기존의 그 고도 성장기에 그 인구가 뭐 충분히 제공되던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사회 제도들을 전부 다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인구 TF 구성해서 뭐 정년 연장 문제를 포함해서 이민 문제, 뭐 병역 자원 문제, 뭐 모병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그 신생아 수 급격한 하락에 대비한 적응적 정책 뭐 이런 어떤 조짐의 전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또 도전이다 우리한테. 그리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이죠. 일본의 디프레라는 것도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20년 주기로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도 상당히 있다. 디프레 위험도 상당히 있다. 지금 뭐 디프레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위험이 분명히 우리한테 눈앞에 있는 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황 박사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재정 확대에 많이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 현재 뭐 재정 상황이나 뭐 국가 부채 비율이나 등등을 봤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비교했을 때 뭐 정부가 재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어느 정도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가 부채 비율만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가 분명 네, 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국가 부채가 GDP랑 비교를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근데 이제 국가 부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정부 부채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 지금 39.7%, 8% 뭐 이러고 40% 안 되더라고요. 네, 40% 이제 거의 이제 다 된 그 정도. 차는. 이제 숫자고요. 이것을 다른 국가,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랑 비교,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확실히 낮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로 훌쩍 넘어가거든요. 거의 200% 뭐 근처, 230% 되죠. 그렇게까지 예, 이제 예.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국가들,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 지출에 대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부채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부가 결국은 그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증을 서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따라서 공공기관인데 결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은 60%가 지금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60%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제 이러한 정부 부채,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이 GDP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정부 부채, 공공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게 이게 문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기 진작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GDP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10년 쌓이고 15년 쌓이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돼버린다고 치면,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은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정부 부채 측면에서도 일본을 쫓아가게 되는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좀 억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정부 부채 200% 넘고 GDP 대비 200% 넘은 거는 한참 됐지만도 걔들은 그래도 달러만큼이 아니라 하더라도 엔화가 그래도 준 기축 통화예요.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찍으면 돼요.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되죠. 정 안 되면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정책 펼친 사람들 뭐 자연적 수명 다할 때까지는 별일 없이 그냥 세월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돈이 원화를 갖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펑펑 찍어갖고 일본이나 뭐 OECD 평균만큼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 거시 경제가 그리고 금융시장이 괜찮을까 하는 부분은 좀 걱정되긴 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재정 건전성도 그러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재정도 재정이지만 그러면 우리 금리도 더 낮춰야 됩니까? 박사님 보시기에, 조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미국보다도 지금 미국 1.75 상단이라고 보면 우리 이제 50bp 아래입니다 벌써. 네. 뭐 미국보다 낮아지는 정책 금리 역전 이후의 상황, 사실은 작년 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고 그 한참 전부터 역전되면은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뭐 금융위기, 외환위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때부터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뭐 부분이 지론이셨어요.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뭐 거의 2년 가까이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경제 체력이 그 정도고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통화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낮은 경제 성장률, 낮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건 우리 펀더멘털에 맞춰서건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것은 네. 한국은행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우리 경제 상황에 반영된 결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책금리 인하, 통화 완화가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컨센서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뭐 올해 들어서 미국이 3차례, 유로존도 이렇게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다른 많은 신흥국들도 거기에 따라갔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뭐 그것이 뭐 환율 전쟁이라고 불리는 양상 때문이건 아니면은 그래도 다른 게 할 게 없어서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앞으로도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결국은 그 출발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저희 연구원, 저와 제 동료들이 보고 있는 매크로 전망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 높지 않은 인플레 압력 하에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도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2017년, 2018년과 같이 통화 정책이 반대로 가는 것이 무엇냐, 그것이 맞았느냐,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반성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고 올해 금리 인하는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내년에도 결국에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고 재정 정책과의 이런 펄러스의 믹스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등 떠밀려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상반기 내년 중반쯤에 한 차례 낮추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만약에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한다면 2번 그렇게 되면 우리 정책 금리가 이제 0%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국제 통화 지위를 명확히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걸 검토를 할 수밖에 없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유로존이 일본이 먼저 시행했었던 양적 완화를 다른 방식으로 더 과감하게 여러 번 썼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었지만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도 채택을 했던 것처럼 좀 더 그렇죠. 얇게. 예, 그린스펀이 이야기했던 베이비 스텝이 더 이상 0.25%포인트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저희 정책금리 수준이 0%대 들어가게 되면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폭은 지나치게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그런 길을 걸어갔었던 유로존이나 일본의 통화정책의 사례, 중앙은행들의 리서치 그 결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교수님, 한번 교수님 모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저기 아버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게 낫습니까? 아버지 그냥 일찍 집에 들어서 쉬시고 그냥 아들이 취직하는 게 낫습니까? 그 쉬운 질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유럽에서 한때 네. 굉장히 그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80년대, 90년대 고용위기에 처했을 때 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게 미리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국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조기 퇴직을 시키고 젊은 층들을 끌어올리자 이 정책을 했어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네. 유럽의 고용위기 겪을 때 예, 그리고 예. 올드 유럽 그래서 노쇠한 그 유럽이 늙어간다 할 때. 예. 그때 이제 그런 정책을 폈는데 네,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정책이 꼭 성공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OECD에서 노인,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하고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고령자 고용하고 청년 고용하고가 이게 충돌하느냐. 이걸 연구를 했더니 그러니까 매크로하게는 경제 전체로 보면 충돌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네.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TO가 있잖아요. 예. TO가 있으니까 60세 정년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임금 피크제나 65세 정년으로 해서 고용을 더 유지한다면 TO가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돌이 있지만 경제 사이즈 전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고령자들을 집에 빨리 안 보내고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 활동을 하게 하면 그 경제 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 생산이 있는 거니까 그것이 또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으로 보면 꼭 그렇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지만 일본이 일본 사람들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데 눈에 안 띄게 꾸준히 뭘 개선을 한 거예요. 기업 차원에서. 그 사람들 지금 65세 정년은 기본이고 70세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면서도 청년 고용은 지금 일자리가 뭐 부족해가지고 기업들이 청년들 헌팅 다니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노동계하고 그렇게 대판 싸우고 이러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그런 연공주의 뭐 여러 가지 제도들, 임금제도, 인사제도, 기업 문화 이런 걸 끊임없이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을. 예. 그래서 노인들도 기업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임금은 낮게 받고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뭐 기회가 가고. 잡기회를 주고 이런 어떤 사회적 타협을 기업 차원에서 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노하우를 배워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법 한두 조항 고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런 거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완샷 딜은 지금 어렵고 일본의 사례는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니까 참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샷에 한 방에 법령 하나 통과로 아니면은 이걸로 네, 그러니까요. 뭐 불건 두 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건데 승패 게임으로 그거를 끝내려고 하는 거가 사실은 시원한 해법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해법이 아닐 수 있다. 황 박사님, 저기 마지막 클로징 멘트 가기 전에 기업 실적 부분은 다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에? 일단 내년 기업 실적은 올해보다는 개선될 가능성들이 더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몇 년간 지금 계속해서 하강 추세를 그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코스피 기업들, 이제 상장 기업들 보통 중심으로 해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2017년에는 142조 원이었거든요. 기업 이제 코스피 전체에 전체 이제 영업이익 142조 원 이렇게 됐었고요. 2018년에 130조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지금 이제 85조 원 정도 될 걸로 지금 심하게 줄었네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이제 빠졌던 거고요. 근데 내년도 전망치는 지금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100조가 넘지 않을까. 지금 올해 지금 85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코스피 기업들 전체 100조에서 한 105조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지금 조금 가능하다.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기업 실적이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기대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우리 조영무 박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가면서 그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뭐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론은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년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희망적인데 이 부분은 조금 우려된다 하는 거 한 가지씩만 좀 언급해 주신다면. 희망적인 부분. 네.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아까 저희 이야기 중에도 나왔었지만 건설 투자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정부 관련 회의를 가보면은 전통적인 방식의 SOC 투자를 늘리는데 상당히 좀 주저하시고 신중하시고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단순히 그런 생활 밀착형 SOC 투자뿐만이 아니라 산업 활동과 관련되고 경제 창출 활동과 관련된 부분의 SOC 투자에 대해서 다소 변화된 입장이 조금씩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또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또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내년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걱정스러운 부분. 뭐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저희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 재정 지출, 통화 정책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정부 재정 지출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렇게 답을 드려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안 쓰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갔는데 정부가 안 쓰시면 그것만으로도 위축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많이 걷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세금조차도 사실은 예전보다 덜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올해 초쯤에 나와서 세금도 앞으로 지금 세수도 피크 쳤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세수가 좀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결과거든요.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이익이 줄면 법인세가 덜 거칠 거고요. 그랬겠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들이 덜 거칠 네. 거고 뭐 종부세 같은 게 조금 는다고 하더라도 3조 원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 흐름의 트렌드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늘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안 예. 하시면 안 되니까. 예. 하지만 그 결과는 적자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을 조달을 해야 될 거고 실제로 최근에 그 결과로 일정 부분 국채 금리 같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네. 많은 대출자들의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요.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쌍둥이 적자라고 할 때 한 축이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세수도 줄고 돈은 많이 써야 되지만 그래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예,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쓰는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 소중하게 제대로 단순히 재정 지출의 규모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쓰는가가 내실 있는 지출의 그 세부 내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정말 말씀을 용처가 드리고 중요하죠. 네. 예. 그 진짜 요즘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 맨날 무슨 뭐 금통위 하다 보면은 금리 내렸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은행에서 통보는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고. 네, 금리가 최근에 뛰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교수님 같은 질문입니다. 우려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사실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네. 뭐 중미 분쟁이라든가 뭐 브렉시트 문제나 한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치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네. 이것이 경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확장하는 그런 추세고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정치에 의한 정책의 왜곡 이거는 많이 지적들을 안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다. 우리나라 정책 실패를 야기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 합의 부재 그리고 정책 뭐라고 그럴까요? 결정장애 결정장애에 빠진 우리의 어떤 정치 프로세스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좀 굉장히 왜곡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고요. 그러다 내년엔 또 총선이네요.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국내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정치에 의한 경제 왜곡이라는 것이 미국은 대통령 선거고. 똑같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정부가 지표 관리를 하든 뭐 재정에 의한 일자리든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그거조차 안 좋았다면 일반 국민들이 성장과 경제를 느끼는 거는 일자리를 통해서 느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뭐 2% 성장하든 3% 성장하든 자기 일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네. 오래 가진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지금 국면은 성장 없는 고용 그건 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황 박사님. 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조금 이제 희망적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년은? 부분. 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나 미국과 중국 간의 네. 무역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이제 격전의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국지전의 형태 내지는 이제 소규모 전투는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전선은 약간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잠시기는 일시적인 거긴 네, 하겠습니다만 네, 네. 조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오히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 조금 과감한 처방전을 내리지 않으면
이러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 과감한 그런 이제 정책적 판단 내지는 정책적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작용을 한다. 지금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감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보기가 드물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줄이고 계속해서 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시름시름 말라 비틀어져 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일정 부분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물론 이러한 결정이 정부 차원의 결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국회 차원의 결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다 보니까 더 길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2020년을 앞두고 한번 경기 진단을 가져봤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 정치하시는 분들, 정책 세우시는 분들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나든 월급쟁이 사장이든 그냥 어떤 조직의 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대국적인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참 기대되는 또 요망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박사님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